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오늘 전기요금 인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전력 얘기하면 빚이 많다, 적자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곤 하는데 빚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올해 말 예측치로는 한 200조 원 정도 가량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이제 지방 정부하고 중앙정부 부채 총합이 한 1,1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업 부채는 같이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전체 부채 한 20%라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치면 1,100조 가량인데 한전 혼자 200조가 넘는 가량 부채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가계 부채 해도 1,800조 이야기하는데 200조면은 거의 10%가 넘는 규모니까 한 기업이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 사기업이었다라면 사실은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전 채권 같은 것들은 정부가 보장하는 채권이고 거의 정부 기관의 신용에 준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부채를 쌓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만 지금 예상으로는 부채할 때 이자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자 비용이 한 5조 이상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덩치가 큰 데다가 최근에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한 50조가량 부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게 됐고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것도 부담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한전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수준의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좀 방치됐던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일단은 이 전기 가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한전은 이제 소매에선 독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매 가격을 이제 정부하고 합의를 해서 딱 정해서 그 산업용하고 가정용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올 때는 독점은 아니고 한전 산하에 이제 자회사들이 있고요. 자회사들에서 발전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의 포스코라든지 SK 이런 데서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가격을 맞춰서 이제 사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매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매 가격이 시장가보다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 발전소가 닫아야 되고 발전소가 닫게 되면은 전기 공급이 안 되게 되고 전기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사실 이게 국가 경제라든지 가정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도매로 살 때는 시장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S&P 제도라고 해서 사실은 거의 최고 LNG 가격에 연동해서 결국 사게끔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도매 가격은 시장가를 안 하지 않으면 발전소가 운영이 안 되고 발전소가 운영이 안 되면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전기가 모자라게 되면 예전 블랙아웃을 한번 겪듯이 산업이라든지 가정에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매를 사와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사실 전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을 때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면은 예상치 못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상당한 가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업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 요금은 연동은 하긴 하지만 시장 상황 연동은 하긴 하지만 기재부라든지 산업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조금씩만 오르도록 보통 결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발전 설비란 거, 발전이 운영이 안 된다면 당장 전기 공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매는 어쩔 수 없이 시장 가격으로 사와야 되는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를 없애고 적자를 없애려 그러면 전기 요금을 빨리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전기 요금을 빨리 올리게 되면은 산업이라든지 민생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것을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올리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조절의 결과로 이번에 한전이 가정용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대기업이 사용하는 그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고 또 자산 매각 등을 하기로 추가 자구책을 내놓긴 했는데 사실상 이게 아까 이자가 5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전의 이자 원금 상환에 필요하다고 추산한 그 인상폭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번 대책으로 적자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산업용 전기 가격이 오름으로써 한 해 이제 4,000원, 죄송합니다. 올해만 한 4,000원 정도 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내년까지 합치면은 한 2조 5천억 혹은 2조 한 7, 8천억까지 이제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규모가 지금 워낙 큰 상태고 예. 5조 원 가량의 이제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걸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전반적으로 금리도 높은 상태에서 많이 빌렸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부채를 좀 줄여야 되는 구조인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내년에 흑자를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자구책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 매각이라고 해서 서울인재개발원 이런데 자산 매각을 하고 인력 감축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기업에서 인력 감축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은 노조도의 문제도 있고 공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상 사실 인력을 쉽게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자산 매각 그 인재개발을 한다는데 인재개발은 토지 용지 변경, 용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용도 변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기 조금 쉽지 않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됐든 이제 결국 가장 핵심적으로 이익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산업용 에너지 가격의 어떤 인상, 산업용 전기 가격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연선을 판다든지 인력 감축의 효과는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뭐 한전이 사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싼값에 파는 그 역마진 구조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산업용뿐만이 아니라 뭐 가정용이나 업소용 전기요금도 올려야 된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나 이제 고금리 상황이 오면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전 역시 굉장히 올라갔다. 물론 한전이 거의 국가에 준하는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저금리로 빌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또 적자가 생기게 되고 네. 이것을 갚기 위해서 또 부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또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 상승은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부채 수준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전 뭐 130조, 뭐 110조 수준까지 내려가려 그러면 한참 동안 높은 가격의 어떤 전기료를 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에너지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서 전기료도 변동이 되긴 하겠지만 흑자가 나야 부채를 갚을 수 있고 부채를 갚아야 경영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산업용만 올렸지만 향후 뭐 내년 뭐 선거가 끝난다라면 사실 많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용까지 올려야 한전이란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흔히 말하는 이자 비용 때문에 부채를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제 가정용 전기 요금도 올라가지 않을까. 예. 지금은 사실 생활이 어렵고 특히나 작년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매, 흔히 말하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전의 적정한 부채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고 부채 수준까지 내려가려 그러면 흑자가 나야 되는데 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높은 에너지 가격은 아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는 가정용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를 좀 의식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너무 이제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굉장히 많은데 이 전기요금 결정 구조 자체를 좀 바꾸려는 시도는 없나요? 사실 이제 뭐든지 지금 한전 공기업인데 뭐 민간 기업이 사실 한전의 역할을 하고 민간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그러면 도매 가격에 따라서 사실 시장 가격, 우리나라 소매 가격이 바로바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정부가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사실 이런 또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이것을 거의 전기 시장을 민영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 대응하는 구조가 잘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국가들은 사실 이미 굉장히 빠르게 민영화를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오르면 어떤 것들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플레이 돼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이제 전기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여쭤보고 나면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플랜도 없고 이렇게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뭘 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지나치게 탄력적으로 바꾸게 되면 도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소매 가격을 이만큼 올려야 된다라고 논리를 하게 되면은 일종의 뭐 흔히 말하는 시장으로 민영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에 따라서 한국은 준비가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산업이라든지 가정이 굉장히 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좀 여력이 있긴 하지만 가정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은 이런 전기료 인상이 바로바로 오르게, 흔히 말하는 탄력적으로 오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탄력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찌됐든 이제 정부에서는 적절하게 이제 흔히 말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올리려고 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요. 이게 장기 플랜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을 때 또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한전이 흑자를 보면서 부채를 줄이려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의 가정의 구조, 산업의 구조 이런 것들이 전기료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이런 시책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환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뭐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전기료 안정, 뭐 원가 같은 거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든지 가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료 단가 같은 것을 안정시켜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계대출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그럼 어느 정도 증가한 건가요? 사실 이제 6.8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제 둘 다 증가했죠. 가계대출은 크게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이라고 보는데 주택담보대출이 5조 3천억 가량, 그다음에 나머지 신용대출도 1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은행에 이제 가계대출 증감 추이가 나오는데 8월에 좀 올라갔다가 9월달에 좀 감소했거든요. 예. 9월달에 사실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용대출 부분들이 보너스를 받아서 감소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 예. 왜냐하면 보너스를 받으면 빚을 탕감할 여지가 생기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왜 증가했느냐 이게 두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뭐 정부의 해석으로는 가계대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그 10월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가계대출에 대한 축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됐지만 이미 승인난 대출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전세 대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런 승인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다면 전세 대출에 대한 사실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전세 대출 수요가 있다라 그러면 거의 발행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승인 났던 것들이 늘어나면서 꽤 빠르게 꽤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대출 부분에서는 뭐 정부의 해석으로는 사실 이제 여행이라든지 휴가 연휴가 있었으니까 여행 수요 같은 것들이 늘면서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것이 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뭐 생활비 대출 같은 것들이 공통으로 늘면서 신용대출 부분이 증가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계부채 대책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 사실 시점이 한 9월 이때부터 사실 강화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생각한 시점이랑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 신용대출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생활비 대출 같은 부분에 대한 수요 결국 우리가 쓰고 싶은 것을 뭐 필수제일 쓸 수 있고 사치제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필수제에 대한 수요가 남아 있어서 신용대출 부분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은행권에 대해서 이제 이자 장사 비판이 굉장히 컸는데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좀 얘기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알아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출 완화 또 가계빚 억제라는 사이에서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약간의 정책상으로는 엇박자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상 특수성이 좀 있고요. 상황상 특수성이란 거는 지금 굉장히 고금리 시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이미 내신 분들은 굉장한 이자 부담에 사실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급히 필요해서 실제로 이제 돈이 필요한 분들이 돈을 빌릴 때도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특히나 서민 계층이 돈을 빌릴 때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냐라는 사실 상황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 돈을 빌릴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해서 이러한 뭐 주택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미루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흔히 말하는 서민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돈을 빌릴 때 이렇게 금리가 높다라 그러면 이분들이 더 취약해질, 그러니까 빚을 내면서 오히려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나야 되는데 더 취약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특히나 서민금융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상생금융을 이야기하면서 가계대출 금리 같은 것들 약간씩 낮추고 있는 경향들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상으로는 엇박자죠. 정책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려 그러면 서민금융 하고 일반금융 가르지 않고 금리를 올리면서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서민금융의 어떤 대출 수요가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실생활 대출 같은 것들이 많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라 그러면 그 부분의 신용공급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고금리 같은 것들도 대환해주는 시스템도 많이 마련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되는데 빚을 낼 때 이미 굉장히 높은 금리를 내신 분들을 조금 나중에 낮아지게 된다라면 빨리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어떤 고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사실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좀 이상한 얘기고 한동안 많이 올랐죠. 한동안 많이 오르면은 투자자들은 보통 수익을 실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을 실현할 때 이제 조금씩 결국은 시장에 뭐 보합세라든지 이런 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한 일주일 이상 올랐으니까 이제 실제로 현금화해서 또 다른 좋은 투자 기회가 오면은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의 뭐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오늘 뭔가 발언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한 뭐 메시지 없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증권가가 흔히 말하는 약간의 보합세 정도로 마무리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